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의 핫한 인물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 이제는 캠프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그죠? 민주당 선대위와 윤석열 캠프에 계셨던 분을 모시고 맞토론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민주당 선대위 남영희 대변인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영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이제 의원님도 선대에 합류하시는 거죠? 나중에 발족하면?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갖고요. 그러니까 합류를 하셔야 저희가 또 모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주제는 이거부터 한번 좀 지지율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던데 네. 김영남 의원께 먼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그냥 쭉 갔으면 좋겠죠. 사실은 이거보다 저희들 목표는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이 50대 후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0%대인데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로서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된다고 하면 50% 후반까지 나와야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거를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네. 남영희 대변인님은 지금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리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 좀 누려야 했던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34%였던가요? 한 9% 전주 대비 조금 오른 걸 보면서 이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속에 또 그 전통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0대 지지율과 진보층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 상승 기운을 타서 앞으로 한 1, 2주 내에 좀 역효과, 이렇게 역크로스 상태의 그래프를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요? 기대해야겠죠. 사실 제가 이 지지율 추이를 두 분께 질문 드리는 제가 어리석죠.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두 분이 어디?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바로 질문 포인트가 나오는데 정권 교체 희망 비율보다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예. 한 10%포인트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주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그리고 넓게 보면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국민들의 지지 중에는 약간 다른 데로 갈라지는 후보가 있는 것이고. 잠깐만요.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그러니까 최고점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야권의 거의 유일한 후보로서 인식된다 그러면 다른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더 가져오겠죠. 잠식하겠죠. 유일대안이라고 하는 게 예. 제3 후보들의 존재감이 거의 제로 상태로 이제 만들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점점 줄면 그만큼 이제 윤석열 후보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끝났습니다만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보다 확실한 지지 의사를 아직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표도 다 아직은 흡수가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넉 달여 남았는데 이런저런 거를 다 모아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광로는 민주당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희도 많이 써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일정 부분 홍준표 후보 그 상승 효과에 편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새로운 청년 플랫폼을 홍준표 후보가 따로 만드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네, 청년의 꿈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예, 세간의 그 민주당의 용광로 선대위를 걱정하셨던 것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선대위 구성이 더 시끄러운 것 같이 보이고 용광로 선대위가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뭐 일정 부분 그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그 효과는 저는 크게 이번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과 그리고 여권의 1대1 구도가 더 고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이 근데 아무리 진영 대 진영 간 대결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대선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상품 차이가 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이후에도 뭐 무지의 그 소산인 뭐 제가 볼 때 외신 기자 간담회였던 그때 보여주신 모습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40%대 찍으신 윤석열 후보가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또 보충 질문을 드리면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과제가 나온 게 딱 과제는 두 가지는군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또 한 가지는 2030 표심의 흡수. 딱 이 두 가지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은 올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예 합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당 후보로서 확정이 됐으니까 합당과 후보 단일화 여부는 역시 후보 대 후보 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오히려 당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표심 흡수는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이후에 20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역시 흡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뭐 새로운 플랫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명분과 동력이 약해서 그게 정말로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단계까지는 못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청년의 꿈으로 이제 끌어모은 2030을 이제 그 함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지지를 이제 본격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영희 대변인께 이번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약간 부진한 역시 가장 결정적 원인은 용광로가 아직 본격 가동이 안 된 이게 제일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선대위 구성은 용광로 구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네. 뭐 용광로 선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이 치열했던 그 경선 때에 그 지지자들 간의 화합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접점을 찾아가는 단계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 나가는 단계로 봐집니다. 저희가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가도 심하게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 좀 시간이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네, 물론 어떤 그렇긴 분은 해요. 썸 타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던데 그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이 그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그가 행정력을 보여줬던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내놓을 비전이 그 전통 지지자들 마음을 다 두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상대 후보 어떤 후보에게 나의 표심이 갈 것인가 찾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필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연애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친하다가 싸운 사이도 그렇고 또 원래 애초에 멀었던 사이에게 뭐 그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필하는 수밖에 결국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몰라서이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요소에 많이 흠집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이라도 특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제일 크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남영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지율이 약간 그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 대장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대장동의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익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분노가 작용되어 있는 여론이 굉장히 나빴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연결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특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일단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요. 저는 이 이후에는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거기에 사실 저희가 이 대장동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불로소득,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누군가, 거기에서는 돈을 누가 받았느냐, 누가 돈을 먹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저희가 이른바 뭐 곽상도, 박영수, 뭐 이경재 이런 여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분들이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돈을 먹은 분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대장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돈 먹은 자가 범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도둑이라는 것도 아는데 거기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분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몸통 이재명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특검에서 어떤 유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조건은 충족됐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상태죠. 그리고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특검을 받을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앞으로도 계속 미진하면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사실은 이미 받았어야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은 불로소득, 뭐 부동산 개발을 해서 시행사가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그거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 구조 자체가 불법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서 원주민들의 땅은 싼 값에 수용하고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었거든요. 이 구조를 짠 사람이 알겠습니다. 과연 누구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시 대장동 의혹 그 자체로 가면 얘기가 그렇죠. 퍼지니까 길어지겠죠. 다시 네. 좁혀서 그러면 제가 그 김영남 의원께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 조금 전에 저희가 3부에서 강훈식 이제 정무조정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강훈식 의원의 말씀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 특검 도입 논의를 개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은 지금 바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차이가 벌써 상당히 받았어야죠. 예. 현격할 거라고 결과가 현격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거든요. 수사 안 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이미 못하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도 지금 특검 도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네요. 요새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어떤 증거나 그 확실한 부분, 특히 회계장부나 이런 거를 보고 덮으면 자신들이 나중에 다칠 거를 알아요. 그래서 아예 들여다 보려고를 안 해요. 손을 안 대고 이게 있다. 라임도 그랬고 옵티머스 사건 때도 그렇고 최근의 기류예요. 제대로 아예 보질 않거든요. 그 특검밖에 뭐가 있어요, 답이.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 시간만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의원님도 혹시 검사 출신이시죠? 맞아요. 네. 대한민국 검사가 믿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문재인 정부 특별 들어서 검사라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특별히 다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뭐 우리 진성준 의원이 와서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니, 검찰의 강훈식. 예. 예, 어쨌든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특검법 도입하는 것에
국회에서 의논하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맞는 것 같고요.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그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검사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 뭐 이런 분들이 돈 먹은 그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역 속에 그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검찰 출신들이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식구들을 제 식구 감싸게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의원님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확실히 종결을 해줘야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전에 우리 그동안 13번 이상의 뭐 특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때문에 특검 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저는 이 부분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여태까지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에서 봐주기 수사든지 뭐든지 없었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만능에 보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100% 거기서 믿을 수 있는 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또다시 검찰의 모습으로 정치를 사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극적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부분은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특검이 아니라 지지율이니까 지금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좀 덜 나오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진단에 있어서 남영희 대변인은 아무래도 아직 원팀이 안 된 부분에 이제 주 요인이 있다고 보신 거고 반면에 이제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는 대장동 요인이 더 크다. 이 점을 이야기한 걸로만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남영희 대변인이 외신기자 클럽 토론회를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뉴욕타임스 임원들이 다 갑자기 이제 일시 내한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 결정 이후에 인터뷰를 하고 간 것을 보고 제가 보기에 후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잡은 것이 외신 기자의 간담회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는 정말 이 국가 수반으로서의 그 외교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 어떤 점에서?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은 뭐 한일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그 이외의 외교 전체 전반에 대해서 무지를 다 드러냈는데 첫 번째 질문이 ABC 외신 기자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외교를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진짜 말이 안 되는 답을 하셨어요. 국제적 사회 질서에 뭐 축적되어 있는 그런 법치에 의해서 본인이 외교를 하겠다, 뭐 법치주의 외교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외교 현장에 법치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 전쟁이 왜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각 나라마다 외교의 힘 다리기 뭐 이렇게 말해야 돼. 줄다리기 이런 것이 왜 있으며 자국 우선 외교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외교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한글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요소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최근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요소수 문제, 수급 문제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소수를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핵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희귀 광물이다. 근데 이건 정말 이 요소수에 대해서 요소도 아니고 요소수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요소수는 이제 요소의 물탄개 요소수죠. 그리고 희귀 광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권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한 미군 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그런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ABC를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분한테 지금 외교를 맡겨야 되고 국방의 장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날 아마 외신 기자 간담회를 보고 시청했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게 어떤 커뮤니티에 쫙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너무나 비아냥대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과연 제1야당의 대선 주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억가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깐다는 억지로 뜻입니다. 깐다고. 예. 아니 외교도 사실은 국제사회에도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다자간의 협정에 따라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새 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한 협정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예. 그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북한과 같이 저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외교를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에 의한 외교를 이야기한 게 어떻게 그게 뭐 무지의 소산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요소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광물이라는 거는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간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요소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 하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달 15일 날 중국에서 그 수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거기 상무관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첫 회의가 대책 회의 열리는 데까지 3주나 걸려요. 이건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유소 가보세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요소수 품절 써붙인 거예요.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 주권을 언급한 것은 사드가 지금 주한미군 부대 안에 설치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목적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영토 방어용이에요. 이게 왜 주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정말 억가예요, 이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국민의힘 전체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전 후보만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아유, 대해서 민주당 걱정이나 하세요. 문제 아닌가 했더니 네.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도 한일 문제에 대한 그 역사 인식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경색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뭐 강제징용이나 그리고 성매매, 여성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역사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과 일본 자국 내에 그 우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대두된 그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그대로 대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참 아찔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 걱정부터 먼저 들었던 게 지난 외신 기자 간담회였거든요. 그 요거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한일 간의 위안부 관한 협정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했죠.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거 시원하게 다 무효 해산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도 우리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정말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요소수를 별것도 아닌 어떤 측면에선 그걸 갖고 요소수를 갖고 우리 산업계의 목줄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배경도 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가장 외교적으로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일 관계를 일본 외교를 거의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만한 지렛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요소수 조금 그것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 요소수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한국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 난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식은 이미 일본에서 소부장 수출 부품에 대한 그 도발이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요소수 문제와 연결지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 한국 경제 마치 마비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지금 빨리 수습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소재 관련해서 수출 규제한다 그럴 때 그 난리 치더니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규제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한마디도 못해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국을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김용남 의원께 그럼 요거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남영희 대변인께서 외신기자 클럽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만 인터뷰하고 그냥 싹 돌아간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 아닌가요? 이제 그럼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제 이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인터뷰도 아마 조만간 추진할 뭐 거다.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후보는 진작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4명이 경선 중이었는데 그중에 4명을 다 인터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아직 경선도 안 끝났는데 윤석열 후보만 인터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별거 뭐가 아니다. 문제예요, 그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김용남 그 의원님께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지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2조 정도 들어요. 근데 대략 요새 보니까 20만 원 내지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거예요. 내년 초에. 방역지원금. 예, 방역지원금 뭐 용어도 매번 바뀌던데. 근데 이 재원 마련을 올해 오는 초과세수를 내년에 들어온 거로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재정 분식이에요. 분식 회계잖아요. 올해 들어오는 건 올해 세수로 잡아야지. 납부 유예 형태로 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거로 해서 재난지원금 대략 10조에서 15조 정도 드는 거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은 수십억 분식회계만 해도 막 잡아가면서 정부에서는 수십조 지금 예산 분식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법천지예요. 법률에 다 정해져 있어요.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납세자에게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져서 뭐 파산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납부 유예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일률적으로 연말에 들어오는 종합부동산세나 유류세 같은 거를 일괄 납부 유예 시키겠다는 거예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초과세수가 있어도 그걸 쓸 수 있는 항목은 이미 국가재정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30%는 기존의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600조 정도 되는 국가채무가 지금 1000조를 바라보게 됐는데 이거는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법들이 그냥 무시되고 불법이 자행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당이라는 데서 그리고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이런 불법적인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걸 또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은 정말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고 있어요. 이 민주당 정부 알겠습니다. 들어서서. 남영희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걱정 없이 잘 위기 극복을 했다라는 거 오히려 저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 상에는 그 위기에 맞는 그 적당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뭐 세수
뭐 유예하고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유예하거나 또 추가 재정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발목 잡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됐던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사실 부동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종부세를 1주택에 해당되는 종부세는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도대체 그리고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하고 건물에 내려지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1.7%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 전 어딘가에서는 복지는 축소를 하며 그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오히려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 상충되어 있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국민의힘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게 분명하고 알겠습니다. 입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민간에 이익을 주겠다라는 250만 채의 공급량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건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법을 몰라서 네. 김영남 의원님이 또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건 일단 그 토론의 매끄러운 진행을 일단 좀 확인차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납부 유예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 납부했는데 8월로 납부 유예를 했거나 그다음에 재해를 입은 경우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걸 선포를 해서 납부 유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번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그거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소위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아니면 방역지원금이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의 일환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 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달 25일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만 이미 한 차례 인상했던 금리를 이번에 아마 또 인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기존의 0.75에서 1%로 올릴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편이 있는 거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든지 동결해야 되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그 금융당국은 인플레를 우려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돈을 더 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확대 재정을 한 건 맞아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오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산 버블은 형성됐습니다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폐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쓰려면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한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책을 써야지 왜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지금 임금이 삭감되거나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경기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올라가서 물가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판에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종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도 종부세 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종부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취등록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요.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략 3% 후반대를 부담하는데 보유세 절대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양도세에 관해서는 이건 세금이라기보다는 거의 형벌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게 정말 오늘 좀 억가를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엔. 자, 여기서 제가 끊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께 제가 개별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영희 대변인께 방역지원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이름을 그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바꿨잖아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따라붙는데, 근데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방역 한참 조일 때는 방역지원금 안 주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다음에 방역지원금으로 해서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용어의 어떤 적합성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용어 자체를 왜 바꾸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이게 있어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제한되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다만 이런 해석은 있던데요. 뭐냐면 그 이제 그 지원금 어떤 편성 문제에 있어서 방역 관련 예산에 그걸 넣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 아니라 해석도 있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용어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서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요. 전 국민들에게 볼 때는 지금 국가 부채는 전 세계 GDP 대비 뭐 40%, 뭐 50% 선에 달해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는 뭐 엄청나게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들은 다들 그 말씀을 하시죠. 매표 행위 때문에 돈을 나눠준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골목 가보시면 현장에 더 가시면 더 빠르게 느끼실 텐데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줬을 때 오히려 자신들 그 경기가 더 화랑됐고 그리고 가게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 지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알겠습니다. 자영업 손실 보상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서 경기가 활성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원금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뭐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께 그다음에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 종부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그러니까 11억으로 상향이 아니죠. 완화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거든요.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최소한 1년이라도 시행은 지켜보고 뭘 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 얘기를 한 거의 적절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정책은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기준이 11억인가요? 12억인가요? 11억으로 예. 완화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9억에서 통과시켰죠.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드리는 질문이에요.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강조했던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거든요. 그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면 새로운 집을 안 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을 샀으면 양도소득세가 유예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잡든 거래세를 잡든 하나는 잡으면 하나는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근데 뭐 양도세 완화는 지금 민주당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아니, 저는 선거 그것이 때만 검토하는 척하고 선거 끝나면 꽉 완전 모른 막혀있는 척하니까. 부동산 거래의 민주당은. 문제는 좀 풀어줄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의원님 계속해서 미국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엔 보유세가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비교가 알고 되지 계신 거예요. 않죠. 일부 주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그 재산세죠. 미국에서는 프로퍼티 텍스라고 합니다만 그게 세율이 높은 주가 일부 있긴 해요. 근데 세금을 내는 재산세를 내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최초 구입했을 때 그 구입가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주고 샀으면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10년이 됐던 20년이 재산세 됐던 과세 기준이 100 대입가가 된다고? 100만 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근데 우리는 매년 정부가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시 가격을 20%를 올리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내년에 30%를 올리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납세자로서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고편인 같은데요. 이제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또 후보간 TV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그때 박터지게 싸울 거리를 우리를 미리 한번 좀 감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남영희 대변인,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으셨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